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긴급 여권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주가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에게 의무적으로 변호사 선임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이 영주권 등 이민 문서에 대한 등기 배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받아서 서명을 해야만 이민 문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퀸즈 정치인들이 최근 변경을 예고한 뉴욕시 버스 노선과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재하겠다고 선서하고 상원의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8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28일 만입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2건의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 심리의 검사 역할로 참여할 소추위원 7명 지명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 2개의 소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전원 민주당으로 구성된 7명의 탄핵 소추위원을 지명했으며 여기에는 하원 탄핵 소추안 작성을 이끈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과 하원 탄핵 조사를 주도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의 내용은 큰 소리로 낭독됐으며 이후 탄핵 소추위원 등이 파란색 서류철이 담긴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은 오는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2주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백악관은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과반 의석을 가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무죄 선고를 통해 탄핵안이 곧바로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입니다. 탄핵소추 항목의 유죄가 나오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긴급 여권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동안 긴급 여권의 수수료가 너무 저렴해서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긴급한 조치였다는 걸 증명할 경우에는 2만 원의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15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현행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면 발급 수수료로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가 싸다 보니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긴급 여권 신청 사유는 유효기간 부족이 58%, 분실이 33%로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외교부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지만 재외공간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시작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일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공간이 발급한 외국기관 제출용 영문 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오 또는 영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은 이 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에게 의무적으로 변호사 선임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승소 확률이 80%에 달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의 승소 확률은 15%에 그치고 있는데요. 연방 빈곤선 기준 일정 소득 이하의 추방 위기 이민자에게는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 매체 로닷컴은 브래드 홀맨 뉴욕주 상원 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 뉴욕주 하원 의원이 추방 위기의 이민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표 허용 법안을 15일 주 상하원에 각각 상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추방 직면 이민자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1인 기준 12,490달러의 200%를 넘지 않을 경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가 제공됩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 등으로 추방 직면 이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에 국한되는 제한이 있어서 새 법안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홀맨 주 상원 의원은 추방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의 유무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한다며 변호사가 있는 이민자의 78%는 승소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승소 확률은 15%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현재 연방법상 형사재판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변호사 선임권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추방재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회계연도 말쯤 뉴욕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도 법안 추진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 당국이 영주권 등 이민 문서에 대한 등기 배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자가 직접 받아서 서명을 해야만 이민 문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직접 배송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등 중요 이민 서류의 배송 방법을 일반 우편이 아닌 서명 확인 제한 배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이민 서류를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하도록 하는 등기 배송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편 배달원은 수령인이 없거나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을 도로 가져가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일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거나 여권이 없는 불체자 등은 이민 문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민국은 2018년부터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영주권을 60일 이내에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경우 파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이민변호사협회는 영주권 등이 배송되는 날짜에 집에 있을 수 없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불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대신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퀸즈 정치인들이 최근 변경을 예고한 뉴욕시 버스 노선과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노선 변경 등이 가져오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에 반드시 노선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퀸즈를 지역구로 둔 뉴욕주 하원 의원들은 14일 올바니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뉴욕시 트랜짓의 앤디 바이포드 회장과 면담을 갖고 버스 노선 변경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이포드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 초에 현 버스 노선을 재정비하고 노선 및 운행 횟수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와 같은 변경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퀸즈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방침이 잘못됐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퀸즈 정치인들은 특히 의회가 지난해 뉴욕시 교통혼잡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서비스가 더 나아져야 하는데 노선 변경 등이 가져오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바이포드 회장은 면담을 마친 뒤 아직 계획의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면담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MTA 버스의 이용객이 다소 감소해 주중 평균 220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관계자들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버스 이용객이 14% 줄었다며 이번에 반드시 노선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 2월 중에 퀸즈 지역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오는 6월까지는 최종 노선 변경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저지시티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이 당초 일대를 폭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들의 차량에서 풋볼구장 5개를 날린 만큼 강력한 폭탄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3일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은 지난달 뉴저지 저지시티 코셔마켓에서 유대인 혐오 범죄로 보이는 총격 사건에서 숨진 용의자 2명이 풋볼구장 5개를 날릴 만큼 강력한 폭탄을 준비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이빗 앤더슨과 프랜신 그레이엄의 벤 차량에서 완성된 폭탄과 또 하나의 폭탄을 제조하기 충분한 재료가 발견됐다며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크레이 카페니토 연방검사는 사건 용의자 커플은 범행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유대 정서를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들이 벌인 인종혐오 범죄는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닌 이 사회를 향한 비겁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총격 사건 당시 다른 사건의 수사 때문에 용의자에게 접근했다 총을 맞고 숨진 조셉 실스 형사의 장례식이 열린 이후 부인과 5명의 자녀를 남겨준 채 세상을 떠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온라인 성금 모금이 진행됐습니다. 모금에는 시민들이 지금까지 31만 5천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무상급식 확대가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4인 기준 연소득 3만 3,475달러 이하의 학생에게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4만 7,638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급식이 제공되는데 이 경우까지도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과 주 하원은 지난 13일 주내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주정부가 연간 4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았습니다. 법안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바탕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아침과 점심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차액을 보조하고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 가족의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130%, 4인 기준 연소득 3만 3,475달러 이하일 경우 무료 급식이 제공됩니다. 이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3만 3,475달러에서 4만 7,638달러 사이의 학생은 급식 비용이 할인되고 아침은 30센트, 점심은 40센트에 제공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할인된 가격의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은 51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급식 비용조차 부담이 되는 학생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정부가 연간 4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급식비 차액을 부담하는 식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주의회는 학생들이 급식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학교 당국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입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멈출 줄 모르고 상승세를 이어오던 뉴저지주 내 한인들의 주택 압류 사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버겐카운티에서 한인 소유의 압류 주택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74%나 줄어들었습니다.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이 최근 발표한 압류주택 경매 매물을 한국일보가 조사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전체 매물 313채 가운데 한인 소유는 27채로 조사됐습니다. 경매에 나온 버겐카운티 소재의 전체 압류주택 매물 가운데 8.6%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2월 초에는 10.3%가 한인 소유 주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버겐카운티 전체 압류주택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총 1,035채에서 313채로 약 69%가 줄었습니다. 한인 소유의 압류주택은 107채에서 27채로 74%가 줄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운별로 보면 종전 한인 소유 압류주택 매물이 많았던 팰리세이즈팍과 레오니아 등은 크게 줄어들고 버겐카운티 북부 지역인 클로스터는 포트리와 더불어 한인 소유 압류주택 매물이 4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테너플라이도 3채로 두 번째로 많은 등 과거와는 달리 버겐카운티 북부에서 한인 소유의 압류주택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한인 부동산 업계에서는 2000년대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압류주택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주택 압류가 크게 줄어든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스위스가 전 세계 73개 국가 중 최고의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캐나다와 일본이 2, 3위로 뒤를 이었고 미국은 7위, 한국은 20위에 올랐습니다.
순위 조사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0 최고의 국가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위스가 평가 대상국 73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캐나다, 3위는 일본이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20위로 순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6년 시작된 이 조사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연구팀 등이 만든 평가 모델을 토대로 삶의 질과 국력, 기업 개방성과 경제발전 가능성, 문화유산과 기업가 정신, 문화적 영향력과 시민 자질, 모험 관광 등 9개 범주에 65개의 세부 항목을 놓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종합순위에서 스위스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3위였던 캐나다는 2위, 2위였던 일본은 3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어 독일과 호주, 영국과 미국, 스웨덴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위에 오른 한국은 기업가 정신과 정치 경제적 영향력과 국력 범주에서는 각각 8위와 9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업 친화적 환경은 31위, 모험 관광은 55위에 그쳤습니다. 국력 측면에서 1위인 미국은 나머지 범주에선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면서 종합순위 7위에 머물렀고 특히 신뢰는 100점 만점 중 16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4일 LA 국제공항 인근에서 델타 항공기의 연료가 분사돼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연방항공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해당 항공기 파일럿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공에서 연료를 버려야만 했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델타항공 대변인은 이륙 직후 엔진 문제가 있어 비상대응 수칙에 따라 항공유를 버리고 비상 착륙을 시도한 것이라며 해당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 관계자는 항공유를 투척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비상 착륙하는 비행기는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은 지역에 항공유를 버리도록 하는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들은 밤새 청소를 마친 뒤 오늘 정상 운영됐습니다. LA시의 전체 범죄율은 감소했지만 노숙자 대상 폭력 범죄는 증가했습니다. 노숙자 수가 늘어나면서 범죄율도 급증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LA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총 253건. 피살자 가운데 16%는 노숙자로 모두 4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시의 살인 사건과 강력 범죄율은 재작년보다 각각 2.7%와 5.5% 감소했는데 노숙자 대상 폭력 범죄는 무려 24%나 급증했습니다. In 21 of those instances, we've identified the person responsible, or at least we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believe that the person responsible was another individual experiencing homelessness. LA시 전체 인구에서 노숙자 비율이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숙자 대상 범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약물 중독과 정신질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노숙자들이 특히 범죄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With trying to get services to those individuals, to those encampments, to those groups, to not just interrupt that violent cycle, but to get them resources so that they can have shelter, so they can have needed supportive services, so the violence doesn't happen. 노숙자 신원 확인이 어렵고 범죄를 당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숙자 대상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노숙자 영구주택과 쉘터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숙자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재활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가 15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스티븐스 이사장은 지금은 한미 관계가 중요한 시기라며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협력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이사장은 1975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충남 지역에 2년간 파견돼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1980년에는 한국에 돌아와 주한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서 근무했고 미 외교가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외국에 나간 국민이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지난해 총 2,312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서비스 유형은 의료 상담이 33.9%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 28.9%, 복약 지도 1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 상담 진료 과목은 내과가 31.2%, 정형외과 12.6%, 응급의학과 9.8% 순이었습니다.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은 해외에서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뉴욕시 정부 신분증 ID NYC가 발급 5주년을 맞아 혜택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뉴욕시 발표에 따르면 코스코와 애틀랜틱 세어러, 줄리어드 스쿨과 더 카트라이트 등이 ID NYC 소지자의 할인 혜택 시설로 새롭게 추가돼 입장료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퀸즈 보테니컬 가든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 앞 이스트 161가선상 제라드와 리베라 애비뉴 사이를 은퇴한 양키스 유격수인 데릭 지터의 이름을 붙여 지터 스트릿이라고 명명하기 위한 요청이 뉴욕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데릭 지터는 1995년 양키스 입단 후 2014년 은퇴 때까지 유격수로 활약했고 통산 타율 3할 1푼, 안타 3,465개와 홈런 260개를 기록해 사상 두 번째 만장일치 명예의 전당 행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약간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